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쿠데타로 시작된 조기 대선은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끝났습니다. 이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통합을 앞세우고 급한 경제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급한 불이 있는데요. 미국과의 협상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한반도 평화와 안보 외교적 과제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 잘 보셨죠? 네, 취임식장에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어제 첫 인사를 했는데요. 안보실장이 위성락 의원, 네네. 그리고 국정원장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인사에 담긴 뜻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그 일종의 확장이라면 확장이고, 네. 뭐 그다음에 좀 약간 우클릭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덮어 씌인 일종의 프레임을 벗어나는 일종의 좋은 전략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 특히 이제 친중 셰셔 프레임, 네. 그다음에 이제 뭔가 미국 쪽에서 반미적인 성향, 사실 이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도 다 있었습니다. 그랬죠. 저는 일종의 이게 미국 내부에서 실제로 그렇게 프레임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지만 좀 쉽게 다루기 위해서 일종의 만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거기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들이 생각하건 뭐건 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니 미국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한테 대해서 자주적인 사람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우면 네. 그거는 미국의 약간의 충돌과 긴장이 되더라도 자기 소신을 밝히는 인사가 될 것이고, 그렇죠. 특히 처음에는.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이 의심하지 않게 당신들 나 지금까지 오해했어. 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게 좋아.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달간의 인수위가 없었으니, 그리고 6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으니 좀 안정적인 지향을 해야겠다. 그러면 안정적인 걸 하겠죠.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안보실장이 어떻게 보면 외교부 장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 그 기조를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관료 출신이고 외교 외교 관료 경험이 많은 분이고, 예. 안정적이고 모든 걸 알고는 있지만 매우 중도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외교부를 완전히 뒤집고 기존의 대외 관계에 뭔가 혁신적인 바람을 부는 그런 인사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은 이렇게 봅니다. 네. 통일부 장관이셨는데 왜 국정원이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 2018년 19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져왔을 때 서훈이 네. 사실상 특사의 중심이었고, 네. 북한의 문을 여는 중심이었다면, 네.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했을 때 실제로 정보 수장으로서도 있지만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일종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걸 또 대내외에 알리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과 소통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되돌려 놓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 이종석 국정원장 그렇겠죠.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제 한참 대통령 선거에 여념이 없는 동안에 이제 이 트럼프발 관세 압박은 좀 전 세계를 좀 강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그 3월 12일부터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이제 25% 관세를 부과해 왔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보면 이제 그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겠다라고 써놨단 말이죠. 아주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맞이해야 될 좀 참혹한 아주 잔혹한 현실이기도 한데요. 의원님은 이제 그동안에 이런 것은 이제 전략적 지연 전술로 써야 된다.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야 되고 연대하라 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지금 이제 당장 정권이 들어서고 났는데 뭐 여전히 그 말씀은 유효한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월 8일인가요? 아마 그게 90일 내 예, 주라이 시간입니다. 100개 7월 8일이. 7월 8일, 예.
그러면 7월 8일 안에 우리가 어떤 뭐 협상의 내용에 상관없이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그 전체 틀에 빠지는 거죠. 특히 제가 지난 대행 정부는 사실 자격이 없었고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예. 뭐 저는 여전히 뭔가를 양보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인지 곧 밝혀지겠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7월 9일까지 시간을 끄는 방법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7월 8일이 트럼프는 계속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기한이라는 기한이죠. 거죠. 그리고 트럼프 그걸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타겟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총탄의 방향을 바꾸고 있으니 예.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너무 우리가 쫓기듯이 지금 일본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본과 보조를 좀 맞출 필요도 있고 일본은 또 우리를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기존의 공백이 우리한테는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이 정치적 공백을 오히려 미국에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미국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 척하면서 오히려 여전히 전 느리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다가와 있냐면 사실 지금 실물 경제가 사실상 좀 엄청 타격을 받고 있어요. 벌써 자동차, 철강 핵심 수출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5월 한 달만 해도 벌써 30% 넘게 수출이 감소됐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냥 이제 끌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아까 잠깐 말씀 나왔는데 이 최성모 부총리가 소위 이제 주라이 패키지라는 말을 지난 4월에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측과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합환경 뭐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정부 때 이제 결론 내리면 된다 이랬는데 당시에 그 미국의 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이 서두르고 있다. 선거 전에 뭔가 무역 협상의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이제 선거에 이용한단 말까지 했었죠. 한덕수가 선거 운동을 하고 싶어한다. 이게 사실 그래서 자꾸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뭐냐면 그때 뭔가 이미 보이지 않는 각서라도 써놓은 거 아니냐.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에게 엄청난 또 짐으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거죠. 이제 일종의 한국은 계속 비밀을 하고 있고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직결되는 끼칠 거죠. 예. 통상 협상을 세세한 걸 알리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 라인 정도를 예. 적어도 미국의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그 FTA다. 그 정도 관세 물 수 없다. 이 정도라도 우리는 싸우겠다는 이런 거 하나도 알리지 않고 지금까지 어떻게 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고 미국 쪽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지금 트럼프는 그게 관세에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네. 한국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어요 지금까지. 조용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최고의 게임이었다고 얘기하고 그게 더 그다음에 미국의 이게 부합하는 협상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로섬 게임이니까. 제로섬 게임이다 관세는. 예. 미국은 관세를 올릴수록 그걸로 투자를 많이 받을수록 모든 게 미국 쪽인데 근데 미국이 참 좋은 협상이었다 한다는 소리는 우리한테 최악의 협상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약속이 협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제가 왜 각서 얘기를 하냐 하면 저 뭐 구두 약속이든 각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새 정부한테 들이민다면 네.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협상에 버틸 거냐 다시 하자고 할 거냐가 그러니까 말이죠. 매우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오해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미 반미적이다. 정부로 오해를 받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은 그걸 사용하겠죠. 활용하겠죠. 예. 왜냐하면 봐라 한미동맹 흔든다고 또 흘려가지고 이게 한미동맹에 위협을 주면서 오히려 하고 하겠죠.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은 또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마냥 끌 수 없다는 문제를 아까 지적하셨는데 제가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해가지고 그러면 이 관세 전쟁에 우리만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죽어도 10%의 보편 관세는 안 때리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미국하고 싸워서 빨리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면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협상을 마냥 끌 수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 혼자 싸워서는 역부족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연대 얘기와 끌은 얘기를 같이 한 건데 저는 일정 기간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우리 이 전 세계가 지금 뭐 자유무역 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버티는 것이 문제지 이 문제를 우리가 빨리 뛰어들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더 조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한덕수 총리 얘기 잠깐 했는데 그 각서가 만약에 있다면요. 네네. 지금 현재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충분히 지금 다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뭘 해놨는지. 그런데 지금 다 비우고 가버렸잖아요. 그 미국 쪽에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게 완전히 공식적인 범죄 답이면 행위인데요, 그거는. 그럼 뭐 지금 그 무덤과 또 같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 그럼 새 정부가 들어서서 거기 들어가지고 지금 그동안 뭐 어떻게 해놓은 거야를 볼 수 있는 자료를 다 폐기했다는 건가요? 그럼 큰일 날 거 아닙니까? 큰일 나겠죠. 예. 그렇죠. 뭐 어느 정도 보일 지금은 아니라도 미국에 뭐 약속하는 거는 곧 드러나겠죠. 이제 대통령 이미 보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일종의 각서인데 이게 약속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미국한테 이런 미국의 내용을 파악했다. 근데 미국 쪽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뭐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죠. 참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아, 제가 예. 봐도 제가 뭐 그 자리에 갈 가능성은 없지만 제가 대통령이라 해도 참 머리가 많이 저는 국난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물려받은 승계받은 대회 이것뿐입니까? 지금 예. 뭐 계속 뭐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안보 문제나 뭐 예. 모든 것에서 사실은 거의 국난급이다. 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윤석열이 있었더라면 더 큰 국난이었기 나라가 때문에 망할 뻔했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만치 않다. 아주 만만치 않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이 미국 얘기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 그러니까 제이비어 브런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부로 이 지역에서 작전 활동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그야말로 이제 전략적 유연성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언뜻 들어보면 원래 우리가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가 대북 억지력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방위비 분담금도 내는 거고 네네네. 또 연합훈련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연합훈련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유사시에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리고 또 그 잘못하면 한국도 거기에 같이 끌려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대만과 중국의 문제 우리가 개입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선을 많이 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또한 국난급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예. 이제 경제 안보를 같이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트럼프의 세계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트럼프 세계관은 미국이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약화되고 미국이 이익이 침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적대적인 국가들 군인 때문이 아니고 소련, 중국, 북한, 이란 때문이 아니고 미국의 우방국가 동맹국들이 미국을 뜯어먹었다. 갈취했다고 표현합니다. 거머리라고 표현합니다. 거머리로 갈취했다. 그러면 예. 두 가지죠. 하나는 안보 무임승차. 예. 자기들이 자기 안 지키고 미국 갔다. 그 말은 두 가지로 총합니다. 하나는 자기 돈 많이 안 썼다. 그다음에 미국을 쓰면서 돈 많이 안 줬다. 이 두 가지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시장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마음껏 활용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입장권을 이제부터 받아야겠다. 정산해야겠다. 그게 바로 관세고요. 관세. 경제는. 예. 그다음에 분담금. 이게 다시 이제 지금까지 공짜였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 내 나라 이거죠. 이제는 입장료 내고 해라. 라는 문제잖아요. 그게 전 세계에 다 미국의 준동맹 그다음에 동맹국가 한 60개 정도 됩니다. 네. 우리가 그 중에도 가장 고도의 동맹이죠. 한국, 일본, 그 다음에 EU, 이게 나토 예. 정도가 대표적인 미국의 동맹이라면 역설적으로 여기가 제일 트럼프의 타겟이 되고 트럼프가 생각할 때 제일 많이 뜯어먹은 거머리들인 거죠. 그 중에서도 한국은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이 가장 취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 얘기했던 혈맥이든 단단한 아이언 클레드 그래가지고 이 단단한 이 강철 동맹이 예. 역설적으로 미국한테 트럼프 눈에는 가장 못되고 가장 거머리야. 자기들 미국을 이용해 먹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표현하기에 머니머신이잖아요. 머니머신.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 뽑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앞에 이제 관세는 충분히 설명이 됐고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이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돈 뜯어내는 거. 쉽게 돈 입장 안보 부담금을 뽑아내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미군을 어떻게 이용하냐.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략적 유연성에는 어떨 때는 줄여야겠다. 감축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심지어 철수도 포함되어 있고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때 왜 4,500명 주한미군 철수한다. 예. 미국 내부나 트럼프 생각에서는 빼라는 생각까지도 있지만 미국의 전략가들 입장에서 트럼프는 지금 아까 관세에 거의 전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네. 이 군부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을 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왜냐하면 거의 반중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엄청난 자산인 거예요 미국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반도 그저 항공모함이라고 표현까지 저기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을 썼지 않습니까? 그 버런슨이 뭐라고 했냐 그 전에 왜 항공모함이냐면 네. 거리의 폭군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tyranny of distance다. 네. 너무 멀다. 너무 멀다. 미국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이 직접 관리를 못 한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럼 미국이 보낸 항공모함인데 특히 한국은 예. 중국과 일본 사이의 항공모함이다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잘 기억하시잖아요.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2006년에 나온 게 그때도 굉장히 이게 많이 됐어요. 갈등이 많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강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봐서는 이 한국이 더 이상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은 낮아졌는데 우리가 사실 중동이고 이제 탈냉전이 와서 전 세계를 좀 움직이는 신속 기동대가 필요한데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너무 유연하지 못하다. 그렇죠. 북한만 담당하는 걸로서 너무 아깝다였습니다. 그걸 노무현 대통령한테 얘기했고 엄청난 논의 끝에 어떻게 했냐면 한국 사람들의 한국의 동의 없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주한미군. 그래서 이 주한미군은 지금 예를 들자면 북한용이기 때문에 육군 중심입니다. 네. 뭐 비행기 뭐 함정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육군 중심인데 이거를 이 지역 전체를 움직이려면 기동대가 되려면 이제 해군하고 공군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뭐냐면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까지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미군의 임무 자체가 이 기동군으로 움직인다는 자체도 저희가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이 주한미군의 임무는 뭐 이 북억지력으로 존재하는데 왜 너희가 빼가지고 저쪽 중국 싸우러 가냐 이랬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한국군까지도 같이 유연하게 움직여라. 사실 이거는 박근혜 때부터 시작됐고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게 기억나시죠? 그렇죠. 포괄적. 그게 뭐냐하면 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과 함께 방위를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미영 동맹처럼 듣기에는 우리가 위상에 올라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이 지역군처럼 미국의 지역군 전략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이 말은 얼마 전에 미일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2+2 할 때 했던 원시어터. 그러니까 한반도와 중국해 남중국해를 합친다는 뜻은 이 전체가 미국의 전장이 되고 그 일부가 한국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네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그야말로 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얘기 나올 때도 그거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한국군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의 한 지역군이 돼서 움직인다고 하는 건 그건 우리 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미군을 움직이는 것도 미군이 여기서 발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종 후방 기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전히 미국만 움직여도 우리는 중국과 적군이 되거나 위험한 거죠. 대만.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대만 유사시에 우리가 개입하는 것을 촉구하는 불개입 촉구하는 제가 이제 그 결의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실 제가 이거 의도적으로 선거 직전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서면 만약 서고 나서 이걸 하면 또 세세 정권에 난리가 날 것 같고 저는 조국 혁신당이기도 하고 선거 전에 이 발의를 해놨습니다. 결의안 자체가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브런슨이나 누구나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국이 대만 유사시에 한국이 개입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근데 다른 사람보다도 이 주한미군 그 브런슨 사령관은 과거의 사령관들보다 훨씬 좀 말을 좀 직설적으로 직설적으로 하고 굉장히 이 오만하게까지 좀, 예. 보입니다. 제가 하는 예,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건방져 보이고.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됩니다. 왜 많이 비판을 비판해야죠. 근데 비판은 시민단체나 나오지 예. 저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진짜 걱정스러운 게 항공모함 발언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항공모함은 알다시피 어느 한 지역의 전장을 장악하는 거기가 항공모함이 뜨면 그렇죠. 그 동네 전쟁을 거기서 다 치러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 동북아에서 전쟁이 나는 곳에 항공모함이라는 소리는 중국과의 전쟁에서 그야말로 이제 기지화된다는 소리인데 그럼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는데도 의외로 정치권에서 조용히 뭐 대선 때문이지만 이제 앞으로 대선이 맞춰진 조건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라크가 아니라 참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이거를 굉장히 명분이나 이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분들은 그러면 대만이 만약에 중국이 침략을 하면 사실 미국의 또 그 저 뭡니까 헤그세스는 아예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2027년에 침략할 것처럼 예, 기정사실화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미국과 함께 대만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는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된다는데 정의로우면 알겠으나 예. 그렇게 하면 전 세계 우리 모든 전쟁에 사실은 다 가야 합니다. 다 가야 되는 우리가 그러면 미국처럼 미국도 사실 우크라이나 안 간 거잖아요. 예, 안 갔죠. 말만 하고 사실 돈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려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했고 예. 특히 미국은 아까 말한 거리의 폭군이 때로는 폭군이지만 거리의 은혜잖아요. 예. 미국 저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지. 우린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지금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거는 미국이 생각하는 이 부분을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미국한테 선꺾기를 할 수 있을까? 아까 각서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토론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꾸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제 이게 항공모함이고 또 기동군이 됐다면은 우리가 기동군이 됐다면은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방위비 분담금의 성격은 한반도를 지키는 주한미군이 있으니 그 주둔비의 일부를 우리가 좀 낸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 부대가 한반도 안에서 남북 관계에서 북의 억지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중국과 싸우는 데 있어서 움직이는 기동군이라면 도리어 저희가 이제 돈을 받아야죠. 그러면 주둔비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결국 양국의 일종의 평등 호혜적인 관계가 아니면 미국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중국을 지키는 게 결국 한국을 너희들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언제 중국하고 전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국이 참 지역을 장악하는 패권국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국의 그 엄청난 압박에서 지켜주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왔나 본데요. 그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한 논평을 내는데 이제 한미 동맹의 견고함도 강조하고 또 한국이 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잘 치렀다 하면서 이상한 말을 덧붙인 게 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이 우려스럽다. 뭐 이 약간 이상한 말을 뒤에 붙였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 뭐 이 극우 쪽에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뭐 부정선거를 개입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도 연결이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이 마치 다른 논평의 셋은 모르는데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말해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에는 뭐냐? 결국 그 부분을 약간 있는 듯한 암시하는 듯한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트럼프를 따라가는 마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죠. 로라 루머라든지 예. 스티브 배넌이라든지 예, 배넌. 골든 챙이라든지 아주 대표적인 독설가들이 있어 극우입니다. 극우파들이죠. 예. 거기는 우리나라 극우하고 똑같습니다. 예, 정광훈판이죠. 정광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중국하고 북한한테 팔아먹을 거다.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중국이 지금 대선에 개입해가지고 붙여줬다. 이재명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개입을 얘기하고 알든 모르든 또 얘기함으로써 또 한국을 다루는 이재명 정부를 다루려는 그런 의도가 좀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건 더더욱이 최근에 있었던 그 피트 헤그세스가
그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대회 연설을 할 때 어떤 연설을 전 올 거 왔구나 이런 생각이 참 그날 많이 들던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이른바 이제 안미경 중에 접근 방식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어요. 하면서 이제 한국 등의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동맹국들의 균형 외교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중국하고 경제관계 끊으라잖아요. 끊으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균형 외교, 신뢰 외교와 한마디로 정면으로 부닥치는 얘기인데. 죄송한 말이면 그럼 지들은요. 지들은요. 미국은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미국은 중국하고 지금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못 끊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끊으라 그래요. 미중의 무역이 매년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많습니다. 계속 그렇게 중국한 왜냐 미국은 지금 자기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조업.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유럽이나 한국이나 비싼 나라에서 다 사면 미국 경제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망합니다. 어쩌면 중국이 미국의 물가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한테 대한 무역 그 관세를 내린 이유가 중국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중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 국민들 예. 물건값 올라가는 너무 인프레가 되니까 그것도 내릴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아니 미국이 그럼 이렇게 사실 얘기해야 됩니다. 미국이 먼저 끊고 나서 한국한테 끊으라고 하라고. 만약에 우리 의원님이 이 우리나라의 외교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거나 혹은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로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화를 한다. 물론 그 위성나 안보실장을 이렇게 임명하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주변 국가의 관계를 실용적으로 조율해서 대한민국 외교적 자율성을 넓히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자꾸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당면에서 이거는 뭐 그렇게 그건 그냥 좋은 말일 뿐이고 현실은 굉장히 강한 압박으로 예, 미국에만 투자해 뭐 중국과의 관계에서 거기서 경제에 너무 매달리지 마 뭐 이렇게 자꾸 몰아갈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라고 조언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뭐 예. 브런슨의 얘기나 헤그세스 얘기를 예. 일일이 저처럼 지금처럼 그 맞대응해가지고 예민하게 부딪힐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실제로는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잖아요. 안돼가 아니라 우리는 뭐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그럼 자유무역 지지한다는 말이 관세는 반대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유럽과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EU나 나토 이런 쪽에서 한국의 역할을 굉장히 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그 다변화하고 그들과 같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미국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를 하고 두 번째는 제가 군사 전략가들과 트럼프 사이에 틈이 있어요. 이걸 잘 노려야 된다. 이 틈이 뭐냐면 트럼프는 숫자가 중요해요. 군사 분담금이나 무기 판매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 이익만 된다면 중국하고 손 잡습니다. 근데 이 군사 전략가들은 사생결단을 내서 중국을 꿀을 안 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바이든보다 한미를 묶어야 된다는 데 대한 그 절박한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를 오히려 설득해서 이쪽 부분에 구조적으로 한미일이 묶여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일종의 신냉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트럼프한테 투자해야 된다. 트럼프는 모른다. 관심 적다. 그래서 한미일이 바이든 때보다 훨씬 느슨하다. 이 부분을 잘 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게 한번 보고 가죠. 우리 이제 북쪽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빅터차 한국 석좌. 예, 이때쯤 되면 항상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진짜? 예, 일단 기본적으로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매우 보수적인데 예. 사실 트럼프 때 주한 미국 대사가 하고 싶었고요. 실제로 청문회가 진행될 뻔하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간에 실행되지 않았고 예. 초기에 트럼프 일기 때 등장했을 때 트럼프는 외교 안보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외교 전문가 100명인가요? 서명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철회한 사람입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이 빅터 차가 그 포린 어페어스에
크고 대담하게 매우 나쁜 대북 합의에 대비하라 뭐 이런 기고를 했어요. 그 소리 내용을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미국 본토에 가장 근접한 위협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근데 사실상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뉴클리어 파워 또 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제 핵 무장한 북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짜로 이 앞으로 향후 미국이 북과의 관계를 좀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태도는? 그 아까 맞아 얘기를 하면 이분이 이제 트럼프 초기에는 그렇게 썼다가 트럼프 이제 말기에 일기 말기를 얘기합니다. 일기 말기에 이제 주한미국 대사가 되고 싶어서 매우 우호적인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맥락이 있고요. 지금 뭐 한국이 패싱된다든지 북한하고 배딜을 한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보수들이 이제 양쪽을 다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배딜을 하는 것도 문제고 한국을 패싱해가지고 결국 북한이 지금 이렇게 비핵화를 강화했는데 마치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비핵화를 강화한 게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국가로 좀 성장을 해오고 전략적으로 있는데, 하고 있는 거를 포기할까봐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트럼프는 아까 같이 이 전략적 유연성이나 아니면 한미일 삼각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대적 소명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이런 것보다도 이 자기가 북한을 끌어내 가지고 뭔가를 해냈다는 것에 뭐 일기 때는 그게 노벨 상이든 어쨌든 그래서 트럼프는 분명히 북한한테 손짓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화를 여러 번 노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2019년에 엄청나게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김정은 쪽에서 그리고 지금은 전략적 환경이 북한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조금 튕기는 중인 것 같아요. 일단 다급할 게 없습니다. 뭐 지금 물 밑에서 대화가 되는 정도는 아니고 미국이 계속 이렇게 좀 노크를 하고 노크를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아까 이제 그 우리 이종석 지금 이제 후보 국정원 후보도 얘기했는데 국정원장 후보도 얘기했는데 저는 일단은 한반도의 긴장을 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손을 내미는 것 자체는 전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이제 미국과 북한이 뭔가를 정상회담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초기에서는 우리가 패싱 당하는 거에서 너무 민감할 필요 없고 그러나 중간에 어떤 우리가 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정을 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미국하고 의논하는 것이 이제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북한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조언하고 뭔가 미국한테 할 수 있는 오히려 지금은 약간 제3자의 역할을 하다가 기본적으로 이게 물꼬가 트이면 그때 저는 중요한 플레이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뭐 이제 북쪽과의 소통을 원하고 또 이렇게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는 여러 차례 밝히고는 있으나 지금 당장 무슨 소통을 하려고 해도 일이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상처가 큽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지요. 만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럼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죠? 그럼 남북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거는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만약에 있다. 남쪽에서 또 하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비핵화 포기했냐는 오히려 이념 공세가 들거든요. 그렇죠.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트럼프가 물꼬를 틀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미 외교를 통해서 북한을 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때. 도리어 미국이 먼저 틀어라라고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도 우리가 할 일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9.19 군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원을 시켜내고. 근데 그것도 이제 북한이 맞받아 쳐줘야 되는데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래도 던져 놓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북 전단 안 뿌리고 뭐 그런 것만 해도 오물풍선 안 올 테니까. 이런 거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그런데 저것도 어떤 사고나 충돌이 났을 때 전면전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브레이크들이 있습니다. 뭐 통화는 한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사 합의라든지 또는 심지어 중국과의 라인이라든지 러시아와 라인은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와서 다 끊어져 버렸죠. 그렇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유사시에
확전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브레이크들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그게 대단히 필요하다. 아,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있잖아요. 네. 네,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정신이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공군기지 4군데에다가 대규모 무인기 공격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발표에 의하자면은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뭐 많이 파괴됐다 하고요. 또 보니까 어젠가요? 바로 또 이 아침 일어나 보니까 크림 대교를 또 공격을 네, 했다 해서 굉장히 푸틴을 화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러우 협상 중이잖아요. 네. 근데 협상 중에 이렇게 막 공격이 나와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끝이 나기는 하나? 뭐 이제 이건 사실 러시아가 좀 저는 이제 좀 오만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기고 있으니 훨씬 많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영토 문제나 이런 것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일단 휴전하고 협상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그냥 계속 전쟁을 하고 협상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리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때리는 바람에 근데 젤렌스키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은 오히려 더 길어지게 되겠죠 이제. 오히려 러시아가 유리했을 때 러시아가 욕심을 덜 냈더라면 그렇죠. 오히려 타협의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전쟁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전망을 한다면 당장에 뭔가 종전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예. 좀 더 길어질 그리고 것 같다. 적어도 지금 이거에 대한 보복 공격을 대규모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현대를 2년 안에 다시 사와야 되는데 그게 12원인가 그래요. 그래요. 1만 루블. 예. 만 루블이면 뭐 몇십만 원 되나요? 10몇만 원 되나요? 그걸 받고 다시 바이백 조항이 2년이었습니다. 그게 2년 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전쟁이 끝나야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한 지금 현대 공장을 다시 사올 텐데요.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그죠? 그 대담을 제가 사실은 오늘 많이 하고 여쭤보신 게 많은데 오늘 2시에 본회의가 계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일찍 보내드려야 됩니다. 대담을 마치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또 우리 지금 국제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가는데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저는 뭐 실용주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고객에 기반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결국 실천의 문제잖아요. 예. 이념 공격이 왔을 때도 이 실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양분되어 있고 첫날부터 사실 우리가 중국도 비판할 수 있고 미국도 제가 계속 미국을 비판하면 왜 당신은 중국을 비판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제가 중국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왜 한쪽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쪽은 찬성하는 걸로 프레임이 뒤집어지고 그렇죠. 예. 특히 이 정부는 소위 말해 셰셔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걸었죠.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미 관계에서 미국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꼭 중국의 친중적인 발언은 발언이 아니라는 예. 것이잖아요. 근데 그 공격이 분명히 들어왔을 때 한국이 국익을 그리고 미국과의 지금은 일단 미국의 압박이 우선입니다. 중국으로 들어오는 압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민들이 힘을 새 정부에 모아야죠. 힘을 예, 모아줘야 됩니다. 모아줘야죠. 이게 반미라고 얘기하는 이제 슬슬 아까 빅터사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보수적인 예. 언론 그다음에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합쳐져서 또 이 흔들겠죠. 진보 정부를 흔듭니다. 이건 늘 있어 왔던 일인데 그러니까요. 이 흔드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안 흔들리게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겨우 새 정부 탄생하는데 힘을 많이 쓰셨는데 계속 그렇게 지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반미 정부란 말 듣기만 하면 화들짝 놀라버리잖아요. 아유, 알겠습니다. 이 본회의가 있어서 우리 김준영 의원님 보내드려야 됩니다.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준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은혜의 국제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 예, 오늘부터 이은혜 위원과 주 1회 국제뉴스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세계를 보는 창 W, 이은혜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세계를 보는 창 W입니다. W는요, 위클리,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월드와이드, 세계의 곳곳의 소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윈도우, 창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눈과 귀가 국내 정치, 이 대선 뉴스로만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의 W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해외 국외 반응과 평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은 이재명 후보의 삶과 정치 여정을 일제히 소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경우에는 산골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로 자라온 여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청각 손실이라던가 팔장애 얻은 이야기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경제적 평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소개했고요. CNN 방송도 공장 노동자에서 대통령까지 된 여러 정치 여정들 소개했습니다. AFP 통신의 소개가 좀 인상 깊었는데요. 소송과 스캔들, 무장군인, 흉기를 든 괴한까지도 그가 공장 노동자에서 대통령직 문턱까지 올라서는 걸 막지 못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해외에서도 주목하는군요. 당선의 의미는 어떻게 짚고 있던가요? 네,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 안정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붕괴 직전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겠다라고 약속한 점을 제목으로 꼽았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경제 침체 속에서 취임한 점을 짚으면서 미국과의 무역 갈등,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타임지는 한국 사회를 치유하겠다는 이재명,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이 좀 눈에 띄는데요. 기사는 이재명 당선을 한국 정치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면서 국내 정책 그리고 외교 및 안보 정책 등 다양한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100억 원이나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표했나요? 네, 미국은 축하 메시지를 내기 전에 뜬금없이 좀 중국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했죠. 네, 로이터 통신이 이재명 당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백악관이 이렇게 논평을 낸 겁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전에 백악관 대변인이 왜 매일 공식 브리핑 하잖아요. 예. 그 현장에서 기자들이 이재명 당선과 관련해서 백악관 측에 반응 없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변인이 막 서류를 뒤적뒤적 하면서 네, 저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서류를 뒤적거리더니 못 찾겠다. 그 입장을 못 찾겠다라면서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
축하 인사는 쏙 빼고 중국을 언급하며 논평을 낸 거죠. 결국 우리 시각의 오후가 돼서야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간섭과 영향이 우려된다라고 하면 마치 중국이 한국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혹은 앞으로 행사할 것처럼 여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 확산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실용 외교 강조했었잖아요. 예. 윤석열처럼 친미 친일 완전 구력 외교가 아니라 좀 다른 길을 갈 거라고 보는 거겠죠. 중국과 거리두기를 할 것을 압박 내지는 뭐 요구 강제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미국 내 보수 진영, 특히 극우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극우 논객으로 유명한 로라 루머, 구 트위터죠. X에다가 이재명 당선을 두고는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갔다라고 남겼습니다. 참 미국판 정광훈이네요, 그냥. 네, 이 로라 루머랑 트럼프의 관계를 보면 전광훈과 김문수가 좀 떠오르는데요. 예. 트럼프 대선 때 한창 같이 붙어 다니면서 이 로라 루머가 여러 조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가 갑자기 대선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이야기해서 뭐지 정신 나간 건가 싶었는데 그 출처도 로라 루머였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책사로 알려진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너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미국의 전략적 재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배너는 이런 표현도 했는데요. 한국이 글로벌 좌파에게 함락되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극단적인 반응 보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극우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이재명 당선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극우 인사들이 미국 내에서도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사실 이런 걱정은 솔직히 돼요. 근데 그런 미국의 극우 인사들의 발언이 한국 내의 극우 인사들을 고무시켜 가지고 더더욱 또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네. 아무튼 당선 직후 첫 메시지에 제3국을 언급하면서 압박한다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은 분명합니다. 중국 분위기는 좀 또 다르겠죠, 그렇다면? 그렇겠죠.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당선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신화통신의 SNS 계정은 윤석열 시기에 중한 관계는 최저점, 그러니까 최악으로 떨어졌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중 관계가 아무리 나빠진다고 해도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 네. 즉 전보다는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어제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면서 나는 중한 관계의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네티즌들에게도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현명한 정치인이라고 칭하면서 향후 한중 관계가 좀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 일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반면 일본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내지 경계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두고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던 점을 들면서 일본 정부가 이 한국 정부의 외교 노선 전환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요. 한국의 정권 교체 후에 한일 협력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될지 좀 경계와 낙관의 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취임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네, 뭐 보냈다기보다는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해요. 이것을 계기로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 활발히 하고 싶다라고 말했고요. 특히 조속한 한일 회담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외 반응 잘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소식 짚어본다면요? 네, 앞서 살펴본 미국의 반응과 이어지는 뉴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피트 헤글시스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헤글시스는 여기에서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려고 한다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동맹국
우방국들이 역할을 더 확장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맹이 미국의 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예 동맹 유지 자체가 힘들어질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여기서 부담은 돈이겠죠. 네. 아시아 동맹들에게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5%까지 돈을 내기로 했는데 너네는 북한이라는 더 심각한 위협이 있으면서도 왜 돈을 덜 내냐. 앞으로 더 대폭 내야 된다라고 닥달을 한 겁니다. 방위비 분담은 이미 협정이 다 끝난 사안인데 이런 것을 동맹 유지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다시 또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압박이고 협박이잖아요, 소리. 그렇죠. 협박에 가깝죠. 예. 거기에다가 안미 경중, 즉 안보는 예.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음을 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의 악의적 영향력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긴장된 시기에 우리의 국방에 관한 결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거고 동맹이라면 너네도 이 대중국 압박 동참해야 된다. 혹시라도 경제적으로라도 친하게 지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돈은 더 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아래서 급격하게 편중 외교로 수출이 부진해졌고 대중국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 속에 균형을 잘 갖춰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과제이기도 하겠고 네. 실제로 그가 공약 속에서도 보면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지만 실리 외교, 균형 외교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네, 잘 지켜봐야 하고 응원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으로는 그 와중에 관세 정책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각 나라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모든 교역국에 현지 시각 4일까지 최상의 협상 제안을 제출하라고 서한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50%로 올렸습니다. 여기엔 우리나라, 우리 기업까지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요. 이미 지난 3월부터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가 25%로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2배로 늘어난 거라서 많은 또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 공교롭게 이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일에 포고가 됐거든요. 축하 메시지는 안 보내고 이 독촉장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가장 시큼한 문제로 이 미국과의 통상 과제를 이야기했는데 잘 풀어갈 수 있기를 참 기대할 뿐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 내 공군 기지를 드론으로 타격을 하면서 긴장을 한창 높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격받은 이 기지들은 러시아 공군력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본토 깊숙이 가해진 가장 과감한 공격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5월부터 이어졌습니다. 5월 20일부터 최소 1,000대 이상의 장거리 자폭 드론을 러시아로 날려보냈고요. 6월 1일에는 소위 거미줄 작전이라는 것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발표에 따르면 이 작전으로 러시아 전체 폭격기의 3분의 1, 41대를 단 몇 시간 안에 파괴해버렸다고 합니다. 네, 사실이라면 엄청난 타격을 받았겠습니다. 네, 여러 영상과 사진 자료도 공개되긴 했습니다. 지금 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저 영상은 러시아 군사기지 근처 주차된 트럭에서 출발해서 드론이 공격에 투입되는 모습입니다. 저런 식으로 트럭에 실어서 국경 가까이까지 진출을 해서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저거는 러시아 전투기로 추정되는 이 비행기들, 항공기들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의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사진은 어제 미국 위성기업 카펠라 스페이스가 제공한 위성 사진인데요. 러시아 이르쿠츠크 주 벨라야 공군기지에 러시아군의 전략 폭격기 잔해로 보이는 물체 보시면 뭔가 폭파된 장면도 네. 보이고 잔해들이 좀 보이는데요. 그 물체에 널려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싸구려 드론이 러시아 폭격기를 쓸어버렸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던데 네. 푸틴 입장에서는 괜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뻔하던 거를 나오게 됐다 이런 평가도 하던데요. 저 드론에는 말벌이라는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말벌. 네, 예. 말벌처럼 날아서 쏘나 봅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업체에서 만든 이 드론이 117대가 동원됐다고 밝혔는데요. 하나당 가격이 270만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아까 41대 파괴된 것 때문에 10조 원 가까이 피해액이 발생했는데 가성비가 엄청 높은 네, 거니까. 갓성비, 말벌 갓성비인 것 네, 같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양측의 상호 보복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러시아는 이 공격을 빌미로 키이우와 하르키우 등에 대한 대규모 공습 재개했고 민간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두 나라가 휴전 협정은 계속 좀 휴전 협상은 진행되고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협상 1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원래 논의된 바 있던 시신 송환, 포로 교환 말고는 휴전이나 종전에 대한 협상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또 3차 회의 일정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의 일부 언론과 SNS를 보면 이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전술적 승리 혹은 통쾌한 반격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평화협상 가능성을 더 멀어졌다라는 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론이라는 비대칭 전력 이 무기를 통한 타격이 물론 전술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동시에 갈등을 격화하고 민간 피해를 확대했다는 점, 특히 그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가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북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보건의료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북한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의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한다 뭐 이런 정책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고요. 지난해 8월부터는 지방발전 이 정책의 범위를 공장에만이 아니라 병원과 과학기술 보급 거점 그리고 양곡관리 시설까지 넓힌 상태입니다. 6월 3일 바로 어제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 현장을 찾아서 공사 현황 점검했습니다. 지난 2월에 착공한 곳인데요. 4개월 만에 다시 찾은 겁니다.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 지방병원 건설을 두고 그 어느 부분보다 떨어졌던 보건을 10년간 그 어느 부분보다 월등하게 진흥시키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지방 곳곳에 현대적인 병원들이 올려 세워질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의사랑 간호사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나 설비 면에서도 많이 낙후되어 있을 거고요. 그만큼 의료진들의 경험이나 실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지방 의료진 재교육과 연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기술 전습이라고 표현하던데요. 평양에 있는 유명 병원들, 가령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 평양산원, 옥류아동병원 등등등 유명한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또 각종 설비와 비품을 갖춘 실습소를 만들고 거기에 지방 의료진들을 선발해서 보내가지고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또 반대로 평양 의료진을 지방에 현지에 파견을 하기도 하고요. 또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보건성, 우리로 치면 보건복지부, 보건성에서는 시군병원 규모에 맞게 기구를 편성하고 평양의학대학 등 해당 단위와 연계해 실습 과정안을 새로 작성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강동군의 경우에는 5월부터 강동군과 구성시, 룡강군의 병원 과장, 간호장을 위주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실습시키고 의사 간호사들의 실무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기술 전습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연초부터는 평양의 여러 병원들에서 의료진을 차출을 해서 현장 치료대라는 걸 꾸려서 주요 공장, 기업소, 또 주민 지역에 파견하는 의료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 의술이 주민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즉각적으로 가닿게 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노동신문은 현장 치료대가 평안남도에 있는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또 황해북도에 있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을 찾아갔다고 전하면서 이들의 활동이 지방 의료진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의술을 높여주기 위한 재교육과 실습,
기술 전습 과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새걸음만 이게 새로운 건물만 올려 세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인력 등 소프트웨어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군요. 아무튼 20승 10 정책 네. 예, 성공적으로 이어질지 앞으로도 쭉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정말 심각하기 짝이 없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맞서 싸워가야 할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주권 국익인 듯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제 브리핑을 해주신 이은혜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